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공법 한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부동산공법 기본 이론 과정 7주차 이제 복습이고요. 자, 오늘은 우리 정비법에서 이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은 누가 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데, 다만 재건축 사업은 동의 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거죠.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니까 반대한 사람은 조합원이 안 돼요. 동의 한 사람만 조합원. 그래서 우리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고요. 재개발은 그냥 토지 등 소유자가 다 조합원이 되죠. 그래서 재개발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다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누가 되는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관이라고 해서 조합의 자치규범이라고 합니다. 이 조합이 정비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조합의 명칭, 사무소, 정비구역의 위치하고 면적, 누가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 언제 잘라버릴 수 있고 임원은 몇 명을 둘 거고 사업비 얼마씩 낼지, 이런 조합이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하는 자치규범을 정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어디서 해야 되냐, 총회에서 합니다. 총회. 이 정관 변경이 조합의 헌법을 바꾸는 거랑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총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원칙 정관 변경하려면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시장 원수 등의 인가 다 받아야 정관 변경할 수 있는데, 다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한 논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관 변경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거, 일단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조합원에 관한 정관 변경할 때는 3분의 2 이상, 그리고 정비구역의 위치하고 면적을 바꾸기 위한 정관 변경할 때도 3분의 2 이상, 그리고 뭐 부담하는 거, 비용을 부담한다든지 또는 선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관 변경할 때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에 두는 기관으로서 우리가 세 가지 있죠. 집행기관으로서 임원, 그리고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 그리고 총회 대신 의결하는 대의원회. 개발조합이든 정비조합이든 다 기관으로서 임원, 총회, 대의원회가 있는데, 우리 정비사업조합은 다 필수예요. 다 필수적으로 반드시 둬야 됩니다. 자, 임원을 조합을 대표해서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 조합장, 이사, 감사에서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을 반드시 주는데요. 자, 임원이 되기 위해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게 또 아주 중요한 요건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임원이 되려면 조합원이 돼야 되죠. 조합원으로서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한 자인데, 소유자, 다만 공유하고 있을 때는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임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합원으로서 소유자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임원이 됩니다. 그래서 임원의 자격 요건, 일단 정비구역의 토지나 건물을 5년 이상 소유 또는 정비구역에 1년 이상 거주, 그래서 5년 이상 소유하든 1년 이상 거주하든 이 요건을 갖춰야 임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합장은 거주 요건이 더 셉니다. 조합장은 선일부터 관리처분 인가 받을 때까지 계속 정비구역에 거주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해서 사무를 총괄, 집행해 나가는데, 조합장이나 이사의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만큼은 감사가 대표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돼서 대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다. 겸직 금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 임원의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됐다. 임원의 결격, 뭐 제한 능력자, 파산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 정비법 위반한 전과자는 최장 10년까지 결격이죠. 그래서 이런 결격에 해당이 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당연퇴임이에요. 당연퇴임. 근데 퇴임하기 전 행위는 그대로 유효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유효로 인정.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총회. 총회에서 조합원이 정비사업의 중요한 것을 찬성, 반대, 의사결정합니다. 그래서 조합이 이 중요한 사항은 조합은 총회에서 의결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 총회에서 의결하기 위해서 총회 소집부터 하는 거예요. 총회 소집은 조합장이 직권 소집할 수 있고, 원칙 조합원 5분의 2 이상 요구, 그런데 임원의 해임 등을 요구할 때는 10분의 2 이상, 대의원은 3분의 2 이상 요구하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합니다. 총회 소집 통지는 치읓 7일 전까지 통지하는 거죠.
그래서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자, 총회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칙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요. 10% 이상 출석하는 게 원칙.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 그리고 창립총회나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그리고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때, 이런 때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총회에서 의결하는 게 원칙. 근데 조합원이 너무 많아요. 조합원이 100명 이상일 때는 총회 대신 의결할 수 있게끔 대의원회를 둬야 된다. 그래서 조합원 100명 이상일 때는 대의원회도 반드시 두는 거예요. 이때 대의원은 조합원 10분의 이상, 적어도 조합원 10% 이상 대표를 뽑아갖고 구성하는데, 그 10분의 1이 100명을 넘어가요. 너무 많아지니까 이는 조합원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맥시멈 조합원 10분의 1까지 대표를 뽑아갖고 대의원회를 구성, 그리고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가 없다. 그게 또 잘 물어보는 논점이 되죠. 그래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이 아니고 공공이 할 때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는 주민대표회의라는 것도 다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추진위원회고 본질이 거의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후에 5인 과반수 승인 받아갖고 이 공공이 시행할 때는 주민대표회를 구성해서 이 공공시행자가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추진위원회하고 주민대표가 똑같은데 하나만 5인 이상 25인 이하. 그래서 주민대표회는 25명 이하. 맥시멈을 둡니다. 때로 물려갖고 의견 제시적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5명 이하. 그게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하나 더 추가가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런 원칙적으로 이제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관리 처분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가 일반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공사 계획부터 작성해갖고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받습니다. 우리 정비법에서 인가는 다 누구한테 와서 시장 군수 등. 그래서 이 사업 시행 계획서의 내용, 공사 계획이라고 그랬으니까 토지 이용, 건물의 배치, 또 정비 기반시설 설치하고 건물도 건축하고, 그리고 철거해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대책, 이주 대책,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갖고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시장 원수 등에게 인가 받으면은 이제 철거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은 대로 공사하는데, 이 공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취하는 조치라고 그러죠. 먼저 공사하는 기간 동안 임대주택에 살도록 해주든지 전세금을 빌려주든지 의무를 부과하는 사업, 임시거주 조치 의무라고 그래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재건축은 공익사업 아니니까 이런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해서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일 때 임시거주 조치 의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정비사업 시행자도 이런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 물건, 권리, 토지 등의 협의 취득이 안 되면 강제 취득, 수용할 수 있게끔 수용권 인정. 다만 재건축은 공익사업 아니니까 원칙 수용권이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공공이 할 때 그때만 예외적으로 재건축은 수용권 주고요. 원칙은 재건축은 수용권이 없어요. 자, 수용할 때는 공치법을 준용하되, 역시 정비법에서도 공치법에 특례를 줘서 시행자가 더 쉽게 수용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우리 사업인정고시 뭐가 있으면, 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도 다 있는 걸로 봐서 바로 시행자는 수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재결 신청 1년 내 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 기간 내 해라. 연장. 그리고 원칙은 사전 현금 보상인데 준공인가 이후에 대지나 건물로 현물 보상, 즉 준공인가 이후에 새 아파트로 보상해 줄 수도 있다. 사후 현물 보상 조건부 수용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데 재건축은 수용권이 없으니까 대신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도록 하죠. 그래서 재건축만 수용권이 없는 대신에 알박기 이런 거 쫓아내기 위해서 매도 청구권을 따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있으면 30일 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이 조합은 아닌 자에게 마지막으로도 동의할 거냐 말 거냐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후의 통첩. 그러면 촉구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는 2개월 내 대답해줘야 돼요. 근데 2개월이 지나도록 대답이 없으면 부동의 처리합니다.
그러면 동의하지 않은 자 또는 건물이나 토지만 소유한 자 이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회답 기간이 끝나면 다시 2개월이죠. 2개월 내 재건축 시행자는 매도 청구, 토지나 건물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를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재건축은 수용권이 없으니까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공사를 하게 한 조치들 먼저 우려봤는데, 철거해서 공사하기 전에 시행자는 요거 관리처분계획 요거부터 또 작성해갖고 시장운수등에게 인가받아야 돼요. 자, 관리처분계획은 분양계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분양계획이니까 먼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아갖고 분양 신청한 것을 모아갖고 시행자 관리처분계획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120일이요. 120일 내. 자, 언제까지 어디 와서 분양 신청들 하세요? 분양 신청하라고 통지하고 공고합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 통지하고 공고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있으면 120일 내. 이때 분양 신청하는 기간 하루 이틀 주고 그러면 안 되죠. 분양 신청 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20일 연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원칙 30일 이상 60일 이내입니다. 그럼 분양받으려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 신청 기간 내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20평대 주세요, 30평대 주세요, 40평대 주세요. 분양 신청하면 그 분양 신청한 대로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그대로 아파트 줘갖고 분양을 해줍니다. 이런 자기가 분양 신청한 대로 아파트 줘갖고 분양받는 게 관리처분 방식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분양 신청을 안 해요. 또는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했어요. 또는 우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한번 정비사업으로 분양받았다. 5년 내에는 다시 분양 신청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 못하는 자, 또 너무 좁은 토지나 건물이라 해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 자, 이런 분양 안 받는 자들은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으면 다음 날부터 90일 내 이제 현금으로 청산해 주기 위해서 손실보상에 협의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분양 신청과 관련해서 숫자들 또 그냥 매년 나오고 있으니까 369 이렇게 정리한다고 그랬죠. 분양 신청하는 기간 30일 이상 60일 이내, 분양 안 받는 자들은 90일 내 협의해서 손실보상해줘라. 369. 분양 신청하세요. 통지하고 공고는 120일. 그래서 369, 12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원체 이제 분양 신청하면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시행자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합니다. 자, 분양 계획이니까 핵심 뭐겠어요? 분양 설계. 나중에 아파트 몇 동 몇 호 조합원 누구에게 분양을 해줄지 동호수를 하나씩 배정해 나간다. 그거를 분양 설계한다라고 하고요. 분양 설계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 그리고 분양 대상자 분양받을 대진 업물의 추산액, 그게 분양가. 그리고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면 다 보류지. 그 보류지 중에서 일반에게 분양해서 분양대금으로 공사업에 충당하니까 그거를 채비지, 보류지, 채비지. 그리고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건물의 명세 및 가격이죠. 그거를 종전가. 자, 우리 종전가하고 분양가의 차액, 이거를 청산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종전가는 제일 비싸게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제일 비싸게 산정. 그래서 분양가와 종전가의 차익 청산금을 줄여갖고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해주려면 종전가는 당연히 비싸게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기준. 그 요 분양 설계는 언제가 기준일까요?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을 다 받아갖고 작성.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종전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각각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비가 총 얼마가 나오는데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 규모와 시기, 사업비의 분담. 그래서 이 청산금하고 사업비 분담하는 거 이걸 합쳐갖고 조합원 부담금, 조합원이 궁극적으로 내야 될 돈,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저당권 이런 거 있으면 다 명세에 밝혀줘야죠. 그래서 이런 조합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게 관리처분계획.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을 시행자 작성하는데 지 맘대로 작성하는 거 아니죠. 대원칙, 면적, 이용상황, 환경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분야. 그리고 한지계에서 배웠던 개념들 증환지, 감환지, 환지, 부지정, 입체환지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똑같이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후에 토지를 분할해서 취득했다. 정비구역 지정 후에 토지를 분할해서 취득, 요거를 소위 지분 쪼개기라고 그랬죠. 인위적으로 분양권 늘리는 거. 이게 사업성 악화의 주범이니까 그거 인정 안 해준다. 다 현금으로 청산해 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의 공급 기준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할 때 주택 공급 기준도 관리처분계획에서 다 직접 정합니다. 자, 주택은 원칙은 1주택 준다 그랬어요. 1세대 1주택, 1인 1주택. 공유하고 있어도 1주택 한 개만 주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만큼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뭐 공유자 수만큼 줄 수도 있다. 토지를 공유할 때 그때는 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죠. 그리고 투기가 아니면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거나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거나 이런 투기가 아니면 소유한 만큼,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무슨 사? 재건축.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재건축은 소유한 만큼 다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종전가가 비싸요. 종전 면적이 넓어요. 이때는 대형 하나 주는 게 아니고 중형 하나, 소형 하나, 또는 소형 하나, 소형 하나 이렇게 두 개로 쪼개갖고 2주택으로 줄 수가 있다. 이 중에서 1주택 하나 더 주는 것은 무조건 소형주택, 전용 면적 60이야. 그리고 이전 시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하면 3년간은 전매할 수가 없도록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맞게 시행자 관리처분계획 작성해서 시장원수 등에게 인가. 그럼 관리처분계획 인가 나면은 이제 뭐 하는 거다? 철거해서 공사. 철거를 해야 되니까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나면 이제 분양을 해줄 때까지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원칙 종전토지나 건물 사용수익이 정지입니다. 즉 종전토지나 건물 다 비워주고 나가라 그 얘기죠. 다만 시행자의 동의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종전토지나 건물의 사용수익이 정지 다 비워주고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니까 임차권자 등은 임차권의 설정 목적 달성이 안 되죠. 계약을 해지하면서 시행자에게 보증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 나면 이제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되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새로 주택의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는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도 적용 안 합니다. 이게 다 뭐하기 위한 조치? 철거하기 위한 조치.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나면 이제 딱 철거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붕괴 등의 우려가 있다 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다. 이런 때는 먼저 철거할 수 있는 예외가 있긴 있죠. 원칙은 이런 관리처분 인가 나면 싹 이제 비워주고 나갑니다. 그럼 철거해서 공사가 다 끝나면은 이제 분양 처분, 이전 고시를 하는데 이전 고시 분양 처분 무슨 계획대로? 관리 처분 계획대로 분양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택의 유형으로서 우리 지분형 주택이라는 거 있죠. 시행자하고 분양 대상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분양하는 주택. 지분형 주택은 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일 때 전용 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그것도 지분 50%만 분양하니까 반값 아파트 싸게. 그리고 공동 소유하는 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시행자가 정합니다. 그래서 지분형 주택도 다 공급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철거해서 공사 다 끝났어요. 그럼 시장원수에게 준공인가 받고 공사하려고 고시가 났다. 그러면 이제 준공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이 끝난 거죠. 그래서 사업이 끝났으니까 정비구역이 해제. 다만 관리처분 방식으로 할 때는 이전 고시가 나면 사업이 끝나니까 다음날 정비구역도 해제가 됩니다. 사업이 끝나갖고 해제. 정비구역에 해제가 돼도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이 없다. 즉 조합은 그대로 존속해서 청산까지 단 다음에 비로소 해산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공사하려고 고시가 있으면 시행자는 지체 없이 측분 통지 이전이라고 그랬죠. 측량하고 분할하고 관리처분 계획대로 분양해 줍니다. 통지하고 분양받을 대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고시합니다. 측분 통지 이전. 그 이전 고시가 있으면은 다음 날 이제 분양 처분의 확정적인 효과가 발생.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는 새로 분양받은 대진 건물의 소유권 언제? 이전 고시 다음 날 취득하고요. 종전 토지 건물의 저당권 같은 원리도 분양받은 아파트로 싹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고시 다음 날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 그리고 이전 고시가 있으면 이제 사업이 다 끝난 거니까 조합장은 1년 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의무적으로 소집해서 1년 내 총회 소집해서 조합도 다 해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 이전 고시 다음 날 자,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하니까
등기 없이도 다 소유권 취득합니다. 다만 처분하게서는 등기를 해줘야 되고 그 등기까지 시행자가 지체 없이 촉탁 신청해서 다 의무적으로 분양 등기까지 해주게 되고요. 이 시행자 해주는 분양 등기 의미는 보존 등기. 그래서 이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다른 등기를 일체할 수가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 분양가와 종전가의 차액, 그거를 청산금. 시행자는 이전 시 다음 날부터 청산금을 징수 지급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정했다 또는 총회 의결을 거치면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공사하는 기간 동안 청산금을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가 있는 예외가 있고요. 자, 행정청이 시행자는 청산금 안 내요. 강제 징수하죠. 행정청이 아닐 때는 시장원수 등에게 징수를 위탁을 받은 시장원수 등이 강제 징수해서 받아줘요. 공짜가 아니고 수수료 4% 내야 됩니다. 그리고 청산금 받거나 징수할 권리, 우리 공법상 채권은 소멸시효기간 몇 년? 5년.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비사업 절차 우리가 싹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인데, 건축법의 적용 대상물. 자, 건축물. 그래서 건축물, 이 적용 대상물, 이 적용 범위에서 건축법은 우리 처음에 아주 잘 물어본다라고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적용 대상물 중에서 건축물. 자, 요거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풀어갖고 얘기하면 지붕하고 기둥이 있으면 건물, 지붕하고 벽이 있으면 건물, 지붕하고 기둥하고 벽이 다 있어도 건물. 그래서 건물이 되려면 뭐가 필수? 지붕. 그래서 지붕은 필수. 기둥하고 벽은 한 개만 있어도 되죠. 그래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리고 건물에 딸려갖고 설치하는 대문, 담장, 또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자고, 창고, 이런 것들 다 건물. 그래서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건축물이라도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거 있었죠? 문화, 철도, 곡건수, 문화유산. 지정이든 임시정이든 문화유산, 문화재는 건축법 적용 안 하고요. 그리고 철도나 궤도에 선로 부재 있는 것들 4개, 운전 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유, 급탄시설, 이런 철도의 부속물, 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공장의 부속물, 또 하천구역의 수문 조작실, 하천의 부속물, 문화, 철도, 곡건수, 요거는 건물처럼 보여도 건축법을 일체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우리 건물 중에서 고층 건물 있죠. 고층 건물은 3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50층 이상, 삼고, 초5, 삼고, 초려 하듯이 삼고, 초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높이는 4m 곱해주면 되니까 고층 건물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초고층 건물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이죠. 그 다음 다중용 건물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다중용 건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 문, 종, 판, 운, 의, 숙 5,000제곱미터 이상.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문화집회시설인데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 문종, 반운, 의숙 5,000 이상. 그리고 6개, 용도가 6개니까 16층 이상. 그래서 둘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면 다중이용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주요 구조부라고 그러죠.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주. 이런 구조상 중요한 부분. 내기, 바보, 지주 6개. 그래서 앞에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이런 거 들어가면 다 틀려. 그냥 깔끔하게 내기, 바보, 지주 6개. 그 다음 특수구조 건물이라는 게 또 있었죠. 특수구조 건물은 특수한 구조, 보, 차, 양, 보나 차양이 외벽에서 3m 이상 돌출,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 이런 특수구조 건물, 이런 개념도 우리가 봤고요. 자, 그래서 건물, 문화철도, 고건수가 아니면 건물에는 다 건축법 적용합니다. 근데 건물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건물의 종류를 비슷한 것끼리 모아갖고 용도를 정해놓고 용도별로 건축법을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용도가 30개가 있는데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근생, 2종근생, 거기까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 단독주택에는 4개 있어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자,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데 독립주거 형태가 아니고 3계층이하고 660이야. 하숙집 같은 거. 이게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이야. 바닥면적 합계 660이야.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아닌 것이다. 또 공동주택은
연세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 연립과 다세대는 4계층이었는데 660초가 큰 거면 연립, 660이야 작은 거면 다세대, 기숙사까지. 연세기. 그리고 우리 이제 근린생활설이라고 그러죠. 1종 근생, 2종 근생. 자, 근린생활설 이걸 줄여갖고 근생이라고 합니다. 자, 1종 근생은 필수적인 거라고 그랬죠. 사람 살려면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생활시설들. 그래서 얘는 모든 용도 지역에 다 건축이 허용된다라고 했죠. 그럼 1종 근생, 자,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소매점,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1000제곱미터 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3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이발소, 미자원, 목욕탕, 세탁소 다 1종. 그리고 의원 있죠. 의원, 치과원, 한의원, 의원, 또 침술원, 적거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다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것들 1종 근생. 그리고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것도 300 미만 1종 근생. 300 이상 되면 2종 근생. 휴게음식점하고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다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지역자치센터,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소 1000 미만 1종.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30제곱미터 미만 1종. 그래서 1종 근생. 그 다음에 2종 근생은 임의적인 생활시설 있으면 편리한데 주거환경을 좀 침해요. 시끄럽고 더럽고 냄새나고 이런 것들이 2종 근생. 그래서 2종 근생은 주거환경을 침해하니까 얘는 전용 주거지역에는 건축이 금지다. 전용 주거지역에는 건축할 수가 없는데 다만 종교 집회장 그것만 예외적으로 전용 주거지역이라도 건축할 수가 있죠. 그래서 2종 근생, 자, 일단 시끄러운 것들, 공연장, 극장, 영화관, 음악당 500 미만, 소극장 같은 거, 또 종교 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500 미만, 사람 모이고 시끄러운 거니까 500 미만짜리는 2종 근생. 그리고 우리 서점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2종 근생이에요. 서점은 1000 미만 1종, 1000 이상 2종. 그리고 뭐 부동산 중개 사무소가 됐든 또는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이 됐든 또는 뭐 학원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500 미만,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2종 근생이에요. 2종 근생. 그래서 2종 근생은 대부분 500제곱미터 미만이요. 그런데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 그래서 우리 단란주점은 얼마 쓴다? 150 미만. 그리고 자, 뭐 노래 연습장이라든지 안마실소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일반 음식점 이런 것들 다 2종 근생. 그래서 2종 근생까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5번의 문화집회시설 여기서부터는 용어, 이름하고 무슨 개념이냐 그런 것들 쭉 파악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문화집회시설부터 30번의 야영장시설까지 중요한 건물의 종류들 몇 개씩 찍어갖고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딱 건물의 용도까지 우리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건축법 싹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도 어려운 공법 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